드디어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종부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과연 이 정도 대안으로 향후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다주택자에게 어떤 후폭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강남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박연미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유세 개편 권고안 시나리오. 우리가 이미 짚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평가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프와 함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고요. 예.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따라서 이제 정부가 선택을 할 테인데요. 예.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결국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10% 올려서 100%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일단 부가 징수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일단 공시 가격에다가 예. 네, 과세 기준 금액, 예를 들면 지금 현행은 6억이고요. 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이 9억이죠. 되겠죠. 예. 그것을 빼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것을 곱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80%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제 도입되는 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또 현행 유지되는 게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몇 가지를 네. 나눠서 일단 먼저 설명해 보죠.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네. 이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아니죠. 아니죠. 강남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뭐 55%까지도 네. 현재 거래는 10억이 되는데 5억 5천으로 공시지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시지가를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결국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0.8, 80%를 곱해서 그러니까 20%를 또 빼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억이 공시지가가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라면 네. 지금 12억이라도 네. 한 푼도 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종부세는. 있죠.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세후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예. 이제 도입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 급격하게 세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때 예. 당시에 이제 강남에 사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 예. 이런 분들이 좀 완화하자라고 예. 하는 취지에서 좀 도입이 된 것 같다. 낮춰준 것 같습니다. 이 안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그래프도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안은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변동하지 않고 그렇죠.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는데 저기 주택 가격은 시장 거래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똑같습니다. 저것도 이제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거죠. 공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저기도 거의 대다수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고. 다만 거기에 세율을 좀 올리겠다는 건데 세율도 올리는 게 그 0.5% 5% 정도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누진하는 것을 조금 올리겠다는데 세율 변화는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강남 같은 경우를 그 봤을 때 최소한 혼자 1주택으로 한다면 16억이나 17억 이상 되는 그런 집에서나 뭐 몇십만 원 올라갈까 말까 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3안을 보면은 현재 2, 5, 10%씩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도 차등 인상한다. 네. 이런 건데 두 가지를 합한 건데 네. 이게 좀 셉니까? 이게 3안이 제일 센가요? 일단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시장 가액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세율만 가지고 얼마든지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낮은 데다가 적어도 예. 한 55%, 65% 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거의 현실에 가깝게 80%, 90%를 하고 예. 거기에 그냥 세율만 곱하면 되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예. 이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4안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빼주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주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양도를 해버리겠네요.
양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양도 안 하고 보유하려면 좀 가격을 좀 낮추겠죠. 합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합산 방식을 가액을. 썼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가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공시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예.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 중에서 그 현재 시세는 높은 그런 주택 하나만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팔아버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세금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안이 될 일들이 수도 있죠. 네. 아니 평론가님 네. 이런 안을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에 이 종부세 가지고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왔는데 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정특위가 좀 살살 예. 소위 말하는 시장 충격을 줄인다 이런 방향으로 그 최종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완전 최종안은 아니고요. 7월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좀 손본안이 나올 겁니다만 당초에 뭐 세금 폭탄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하고 비교해 보면 폭탄 아니다. 콩알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콩알탄이다. 아주 네.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특위가. 근데 시장 충격을 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가 얘기했는데 왜 자기네들은 시장 충격을 줄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 충격이라는 게 사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예. 소위 말하는 이 담세해야 되는 사람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들이 한 3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좀 줄여보겠다. 아마도 그걸 고려해서 이런 약한 방안을 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이 500만도 아니고 예, 5천 한 3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주택을 갖다가 좀 소유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한 3천은 될 텐데 3천만 중에서 34만이 두려워서 그 시장 충격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지금 일단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우리 네. 평론가님께서. 그러면 4만을 대입했을 때 공시지가로 13억이면은 지금 강남에서 60% 정도로 공시지가가 형성돼 네. 있다고 보고 공시지가 13억이면은 20억이 넘는 집이에요. 그렇죠. 실제 거래 예. 가격은 20억 원이 20억이 넘는다 넘어요. 봐야죠.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세금을 더 내는 겁니까? 일단 1주택자다. 예. 그리고 강남에 비싼 집을 갖고 있다 해도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일한 예. 공시가액 비율만 인상을 한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그 90%, 100%까지 올린다고 쳐도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 비싸기로 유명한 A 아파트 예. 84제곱미터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을 해봐요. 그러면 1주택자가 지금 내는 종부세가 한 113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올라가도 늘어나는 세금은 한 30만 원 정도. 1년에 30만 원? 그렇죠.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한 커피값이네요. 141만 원 정도니까 이거 폭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두 번째, 예. 이제 세율만 조정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시가격이 만약에 23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면 30억이 넘는 거의 그렇죠. 40억 가까운 그런 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그런,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성수동에 그 부촌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는 이 어떤 아파트, G 아파트가 팔린다. 이 경우에도 그 정도 가격에 팔리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한 종부세 507만 원 정도 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그 세율이 가장 높게 조정이 된다고 해도 539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역시 32만 원 증가하니까 30만 하루 원 정도? 예, 하루 골프 안 치시면은 저 정도야 뭐 1년에 하루 골프 안 치시면은 저 정도는 그냥 내실 수 있는 네, 돈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그래도 이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했던 그 4만 예.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세율을 동시에 높인다. 예. 이 경우에도 1주택자라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공시가액 비율만 올렸을 때 저희가 한 3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30만 원에서 많아야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비싼 집을 갖고 있다고 해도 1주택자라면 세금 폭탄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공시 가격이 11억 8,400 그러면 한 20억 가까운 그런 집입니다. 그 집도 지금
뭐 두 개를 같이 올리는 방안으로 갔을 때 대략 올라가는 돈이 46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다주택자일 경우에만. 그렇죠.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 464만 원이라고 해도 뭐 술값 줄이시면은 1년에 뭐 술 마시는 돈 줄이시면은 저 정도 부담은 20억 가까운 집을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1주택자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가액 비율하고 세율을 모두 높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가 서초동에 있는 공시가격 한 12억짜리 아파트 하나랑 송파에 있는 한 공시가격 15억짜리 가지고 있다.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내시는 돈하고 비교해서 한 50% 이상 증가하게 돼요. 이러면 세금이 종부세로 아마 1,300만 원 정도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사실 최근 2, 3년 사이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연간 상승폭이 뭐 4억 원, 5억 원에 이른 아파트들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4억을 주시면 500만 원 정도 내겠어요. 네, 1년에. 그 정도를 고려하면 과연 이게 담세 능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종부세 때문에 뭐 굉장히 정권이 흔들렸던 그때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보수 언론들에서 집중 보도했던 것이 소득 낮은 고령자의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팔라는 소리냐? 파시면 되는데 사실은 근데 고령자시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그것도 주택 모기지를 쓰시면 될 텐데 어쨌든 굉장히 커지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었어요. 네. 그 세부담 커집니까? 4만일 경우에도? 커질 수 있는데요. 사안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안이 이제 그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고 조금 세금을 감경해준 면제를 해주는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개편안 중에서 1, 2, 3안을 선택한다 그러면 약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하면서 도입했다가 참여정부세 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세율을 대폭 낮췄고 예.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약간 조세 저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6억이나 또는 9억이 아니라면 예. 별 문제가 없잖아요. 종부세하고 예.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 지점을 오히려 9억이 아니라 6억으로 낮추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하, 새로운 대안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들도 6억 이하를 갖거나 또 1주택자들이 과거에 우리 종부세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시장 상황을 본다면 6억 이하의 주택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예.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역할을 예, 한 예, 적도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사안을 가미한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예. 하는 생각을 듭니다. 고령자라든지 1세대 1주택자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금 봐야죠.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고령자이면서 1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령별 실물 자산 비중이 60세 이상일 경우 무려 81%나 되고요. 그리고 부채 보유 가구주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있습니다. 그걸 봐도 75세 이상이 195%나 되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부채 비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고령자이면서 1주택자인 경우에 예외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3안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 보유세 개편안으로 제시된 것들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 여쭙고 싶은 게 보유세 부담 지금 우리가 해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나 뭐 여러 자산이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같은 경우를 비해서 우리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 보유세 부담이 이제 세율을 가지고 보면 그 소위 선진국 클럽 중에 좀 낮은 편인데 부동산의 어떤 절대적인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어서 세수,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돈의 규모로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금을 물리는 근거. 예. 그러니까 공시 가격 자체가 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거. 예. 사실은 그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금을 매기는 근거. 그러니까 그 기준 가격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공시가격하고 실제 거래가 사이에 간극이 한 50%까지 벌어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낮은데 세율을 올린다 한들 세금을 많이 낼 리가 없겠죠. 이거부터 조정하는 게 사실 순서입니다. 예. 그 공시 가격 자체를 이제 좀 현실화하자. 최소한 1년에 한 10%씩 올려보자.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세금이 많이 거칠 수밖에 없고 세율이나 이런 거 조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그 안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토론의 결론일 수 있는데요. 예.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거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지금 강북이 상대적으로 공시 가격, 그러니까 거래 가격 대비 공시 가격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값은 싼데? 네, 그래서 공시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세율은 공시 가격이 낮은 것에 대해서 세율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 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한다면 예.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어떻게 예. 보면 가장 정확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조세 저항도 없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왔던 것이 2005년, 6년 예. 이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 그런 국민들한테 이 종부세 하면 어떤 조세 저항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을 깔게 하는 예, 예. 이런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개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정부가 좀 부담을 갖지 않는가 하는 점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 특위가 출범할 때는 예측하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한 3, 4, 5월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아마 그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네. 지금 현재 그 주택 가격을 잡은 것은 그 대출을 옥죄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세를 올려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 근본적인 그런 주택세의 안정을 추구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가 지금 금리를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을 규제하고 이랬던 예. 것들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과 대출과 집 이게 맞물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종부세라는 게 부의 재분배라는 그 예. 조세 형평성 여기에 부합하는 세금이었나 여기에 사실은 이 정부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재정특위가 내놓은 결과가 이거 예상보다 좀 약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그 공시가격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탄이 시원치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보니 그렇다면 저희가 공시가격이라는 가지고 있었던 요 칼을 칼집에서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종부세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액은 뭐 괜찮다, 적지 않다. 네. 그만큼 그러면 자산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분포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들 그 과실을 누리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정말 극소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보면요. 전체 국민 중에 종부세 낸 사람 한 34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종부세 내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강남에 사는 그러니까요. 집부자들입니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종부세를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전체 중에서 한 15만에서 17만 그 정도 사이만 종부세에 대해서 뭐 올라간다고 하면 부담이니 어쩌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평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서민들은, 저 같은 예.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야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사실 남의 나라 얘기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유세 개편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가 아닌 그런 재산세에 대한 부가도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 손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이런 게 생산에 어떤 가치를 갖다 창출해내는 그런 자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불로소득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산업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약간의 산업에 관련이 있죠. 부동산업이라든지 중개업이라든지 네. 하는 사람들은 관련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래세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시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예. 무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공시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보유세 자체도 좀 점진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예. 그러면 세 자체가 보유세도 이제 단순화되면서 예.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임대사업자라든지 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로 조세 불공평 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취득세 이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약하게 나와서.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혹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는 저항이 커서 이 여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약간 후퇴한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 반응을 보면 약하다라는 게 대체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도 좀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결국 보유세, 재산세, 재산과세를 정확하고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가 이 정도에서 칼을 뽑진 않고 그냥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 지난주부터 조금씩 오른다고 하는 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칼을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할 수 뭐 있고요. 30만 몇십만 원 더 내지. 그러니까. 몇십만 원 못 내서 내가 20억짜리 집을 팔어?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조 자체가 이런 것을 시장에서 알아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정부로서도 다음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 것인데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압박들이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으로 뭔가 철퇴를 맞기 전에 보유세 문제니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같이 이제 시장에 팍 풀려버리면 오히려 더 개혁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명백하게 이 보유세가 문제가 되는 가구하고 금리가 올라서 대출 때문에 걱정하는 가구가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교집합이 작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라는 융단 폭격에 가까운 이 그렇죠. 외부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 쓰나미 속에서 아마도 보유세 논란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금리가 아마 추세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예상보다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지금 0.5%포인트 차인데도 이미 아우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우리 한국은행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여기서 간격이 더 벌어지면 외자 유출된다 이런 얘기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0.5%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환율의 측면에서도요.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에 5% 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 얼어붙을 거다. 이 이야기하고 보유세 때문에 강남권 거래가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맞물려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논란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 타임인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 지금 우리가 보유세를 지금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예. 있는데 시장에서의 영향은 지금 미미하고 예. 정부로서는 다음 정책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아마 지금 현 시장에서는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가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뭐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든지 네. 또는 후분양제를 좀 더 늘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공시 가격을 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좀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조금은 더 네.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건드릴 때 그걸로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걸 원칙으로 세워야 된다. 네, 이런 세율을 말씀이시죠. 조정하면 되거든요. 예, 예. 네, 저도 교수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공시가격이 다만 이게 동네별로 아주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까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네별로 시가하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높은 동네를 중심으로 간격을 메우는 것.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을 예. 맞출 수 있는 것.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은 교수 또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보유세가 서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